지난 이야기. 오늘 굉장히 큰 걸 들고 왔습니다. 걸출한 이야기. 영국 수상 처칠이 전쟁 기간 중에 가장 두려웠던 이것. 천하의 처칠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독일의 비밀 병기. 영국 선단을 마구잡이로 쓸어버린 해저의 암살자 유보트.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가 쾅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나이퍼 같은 거지. 물속의 스나이퍼. 1차 대전 끝날 당시에 무려 170척의 유보트가 독일군한테 있었어요. 예.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이 독일 잠수함 처음과 끝이었던 카를 덴시예요. 히틀러한테 300척만 있으면 300척이요? 100척은 작전하고 100척은 수리하고 100척은 훈련한다. 아, 이거를 돌린다, 로테이션으로. 즉 여러 척의 잠수함을 한 곳에 집결시켜서 호송 선단을 공격하는 방법. 잠수함 선단을 만드는. 네. 그걸 1위 때 전술 울프팩이라고 하는데 1940년 10월 17일 밤이 영국 해군한테는 아주 악몽의 밤이었습니다. 총 35척의 수송선 중에서 18척이 격침됩니다. 그에 반해서 단 한 척의 유보트 손실도 없었어요. 실제로 바다에서 활동한 건 6척에서 8척. 우와, 이 두 손이 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 지금 영국 상선단을 잡으러 간 그게 전체 그냥 운용 병력이었네요? 그거 가지고 6개월 동안에 수백 척을 침몰시켜요. 그러니까 데니치 말이 맞는 거죠. 만약에 100척이 우글거렸을까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건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죠. 식을 줄 모르는 유보트의 맹렬한 기세. 영국은 예상을 뒤엎고 복구 불능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내 북대서양 바다까지 점령한 유보트. 그러나 영국이 반격에 나섰다. 이제 반격을 할 기회가 왔다. 이 말 뜻은 어떻게 보면 독일에게도 위기가 왔다. 이 반격이 제대로 먹힐 기회가 옵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캐나다 헬리팩스로 가는 OB293 수송선단의 얘기입니다. 네. 이때 유보트들은 5척의 잠수함으로 이 선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5척에는 스캐퍼플로의 영웅 퀸터 프린도 있었고요. U-47. 네, 그다음에 독일군 최고의 유보트 에이스 오토 스프레치먼도 있었습니다. U-99 그 중간으로 맞아, 가가지고. U-99. 네.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영국군 구축함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전에 없이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잠수정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들려요. 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U-47에 있던 승무원 44명을 포함해서 전원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유보트 시대는 그냥 이걸로 끝이 나. 끝은 아니죠. 끝은 근데 아니에요. 아무튼 와, 유보트 끝났어요? 입장에서 보면 에이스 셋이 죽은 건 정말 충격이었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리버레이터라는 사발 폭격기를 제공해줘요. 무기도 장착할 수 있어요. 무기도 장착하고 어이, 또 하나 선조등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이더를 장착해요. 비행기에다. 1942년 말까지 지중해에 총 62척의 유보트가 투입이 됐는데 네. 놀랍게도 단 한 척도 대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이고. 전부 격침돼서. 미국의 원조와 영국의 기술이 합쳐 유보트에 대응할 무기들이 등장. 이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유보트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독일이 가장 두려워했던 미국의 참전 결정. 미국이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뽑아낸 항공모함이 한 110척이 조금. 그 기간 엄청나다. 예. 동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3년 이후부터 뽑아낸 게 한 2년 동안이죠. 예, 이거 한 2년 110척 정도. 우와, 그 정도 숫자면 예. 모든 진짜로 수송선단에 다 네, 항모가 맞습니다. 붙어도 되겠네요. 예, 예. 그뿐이 아니라 24시간 비행기가 돌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우와. 항공모함이 모든 선단에 따라붙으니까 이제는 유보트가 선단에 접근할 수조차가 없어요. 아, 비행기가 떠 있으니까. 예, 예. 유보트의 최후 그리고 대서양 전투 그 마지막 이야기. 유보트가 첨단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막 물도 새고 막 네, 네.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상황이. 네. 유보트 내 생활은 어땠어요? 저기서 정말 힘든 게 또 문제. 정말 힘든 게 뭐였을 것 같아? 잠수함에 있으면 정말 사람 견디기 힘든 게. 화장실. 배설 문제. 용변 문제가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아. 왜냐? 뭐 용변 뭐 하루에 몇 번 넣어.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물이 자꾸 새잖아요. 네. 습해서 습해요. 계속 썩을 것 같은데. 그쵸. 바닥에 전에 말했잖아. 그 빌지라는 데에 뭐 온갖 쓰레기물 썩은 물이 다 고이거든. 네. 이렇게 되면 넘쳐요. 오물이 넘쳐. 그래서 바닥에 그냥 썩은 물이. 어머, 자, 어머, 근데 어머, 중요한 어머, 그 어머. 제일 고통스러운 거. 씻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찢지 아니에요. 못하는 거로 벌어진 일 비슷해요. 이
이가 아. 유기가 생깁니다. 간지러워. 기생충 같은. 냄새. 냄새나 온갖 냄새. 저게 안에 일단 디젤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멀미 나잖아요. 근데 애들이 2달 동안 안 씻는다고. 아유. 상상을 초월한대 진짜. 질식해서 죽는 게 아니라 냄새에 기절한다고. 저게 이제 유보트가 보급을 받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잠수함이 보급을 하네요. 이제 저기 보시면은 저 아래쪽에 좀 긴 뭐 튜브 고무관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연료를 주입하는 관인데 저걸 던져줘요. 그래서 이제 연료를 넣는 건데 사실 이때가 또 하나의 가장 취약한 타이밍입니다. 위에서 공격하기 예, 그렇죠. 너무 비행기가 좋은 거 발견했을 아닌가요? 경우에 그래서 43년 이후엔 한 번도 저런 식의 보급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비행기가 보급을 많으니까.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유보트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드는 거예요. 아, 갖고 있는 걸 예. 최소한으로 해서. 잠수함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편안한 거는 특히 항공기에 두드려 맞기 시작할 때는 그냥 밑에 들어가서 바닥에 착륙하면 그때 밥 먹는데요. 흔들리지도 않고 사실 멀미도 대단한데 저 잠수함 멀미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보통 사람은 거의 죽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의사가 없거든요. 군의관이 안 들어가나요? 아, 군의관 안 저기 들어갔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 이후에 아마 군의관이 들어갔을 거예요. 2차 대전 때까지는 아. 아직 그 배에 군의관이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기계를 만지니까 저거 어뢰 같은 거 하다가 그냥 팔 부러지고 아우, 손발가락 잘리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경험자가 꿰매주는 거예요. 그 위생병 훈련 같은 거 좀 받아요. 그렇게 그래서 또 한 번 꿰매 보내는 나 옛날에 한 번 꿰매봤어. 이런 것도 꿰매는 거래요. 그래서 한 번 의사를 태운 적이 있대. 우리도 의사를 한번 태우자. 네. 의사가 쓰러지죠. 아, 못 견디니까. 네. 그래서 근데 한 번 잠수하면 들어가면 2달 동안 못 나오잖아요. 이분은 내내 환자로 살아서 수병들이 그 사람을 간호하다가 선생님, 이러졌나 봐요. 근데 그 군의관은 무슨 고생이었겠냐고요. 그래서 잠수함이 한국에 돌아오니까 정말 기어서 돌아가셨는데 얼마 못 살았을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저에 착륙해서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는데 대신 쪄 죽어요 그때 또. 더워요. 상상 못하고. 습하기도 그럼요.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주로 물론 전 세계 바다에 심지어 여기 인도양까지도 갔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주로 벌어진 게 북대서양인데 비행기 때문에 그 견실하고 그러는 내내 나가서 이게 비행기 감시해야 되거든요. 죽을 맛인 게 전에 말씀드린 영하 4도의 물이 들이친다고. 거기다가 파도 힘이 보통 센 게 아니고 그렇다고 파도가 세다고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파도에 실려 나가니까 안전벨트를 메고 해야 돼요. 그런데도 갑자기 센 파도가 탁 오면 돌아보면 옆에가 없대요. 그런 경우도 종종. 안전벨트까지 끊어져서 날아갑니다. 네. 그 파도의 힘이 그 100kg짜리 드럼통 같은 거 쳐서 그냥 날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파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지금 보면 이 작업하고 있는 선원들 허리에 복대 같은 게 네, 네. 안전벨트를 차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건 풍랑이 치잖아요. 파도가 너무 큰 거야. 네. 함교에서 이러고 있는데 파도가 덮쳤어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이건 드문데 익사예요. 아, 익사. 아, 익사. 익사를 해요? 파도가 너무 커서 파도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야, 얘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보트 보면은 이제 함교에서 그 관측병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 이제 고무 코팅이 된 옷을 입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방한 충진제가 있어요. 네. 그 대부분 그 방한 충진제가 뭐냐면 유대인 수용소에서 머리카락 자른 거를 이제 방한 충진제로. 머리카락을요? 예, 예. 그걸 방한 왜냐면 충진제. 영하 4도의 물을 계속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유보트 승무원들은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병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잠수함 후미에 있는 어떤 트러블을 수리하고서 다시 함교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지금 자기 이게 생명줄 같은 거를 밧줄에 걸고 저렇게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저런 이 고치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죠. 돌아오다가 그렇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저게 상당 초월. 우리가 이제 유보트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사실 호송선단도 말 못하게 고생해요. 저 차가운 바다에서 쟤들만 고생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네. 그 호송선단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선원을 모집을 해요. 일반 선원을 쓰는 게 아니라 징병을 할 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육군 갈래, 해군 갈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원이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청년이 이제 입대하기로 했어요.
입대할래요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럴 때 보통 뭐 안전한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하기 그렇죠. 쉽잖아요. 기왕에 가는 거 남한테 도움이 되는 데로 가라. 그래서 아들이 뭘 해야 가장 도움이 될까 하다가 선택한 게 호송선단 선원이에요. 우리 생각엔 전투병으로 나가는 게 가장 훌륭한 선택 같은데 네. 그 호송선단 선원이 이게 정말 말 못하게 고생하다. 유보트한테 죽지. 북대상에서 빠지면 4분이면 얼어 죽지. 그뿐이 아닌 게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겨울에 가면 파도가 한 번 칠 때마다 바로 얼어붙어요. 그 배 위에 얼음이 덮이기 시작하면은 네. 무게로 침몰하죠. 내려가죠. 무게 때문에. 깨야 돼요. 아 깨요. 네, 근데 이게 유보트보다 더해. 유보트는 함교에 묶고 있지. 저 위에 이렇게 롤링하는데 꼭 파도가 들이치는데 그냥 얼음을 서서. 어떻게 깨? 그 보통 사람은 중심도 못 잡는데 거기 로프로 묶고 가서 얼음을 깨는 거야. 그것도 도끼로 막 치더라고요. 그걸 파도를 들이맞으면서 그 호송선단 선원이라는 건 정말 끔찍한 아무나 할수 거죠. 있는 그리고 이제 거군요. 문제는 늘 그 공포가 있잖아. 자다가 쿵 한다. 그렇죠. 그 한참 유보트가 활약할 때는 60~70%의 상선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10명 중에 6, 7명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한다는 게 네. 결국 유보트도 나중에는 생존율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지원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래서 또 잘 싸우는 나라. 그러니까 나 저런 거 안 할래 그러고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나 안 갈래 그러면 그 전쟁은 지는 거야. 그리고 유보트 같이 저렇게 굉장히 헌신을 해야 되는 데를 강제 징집으로 집어넣으면 아,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일본군 가미가제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유보트는 끝날 때까지 지원병이 안 끝쳤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죽고 위험하다 그래도 우리는 특별한 사나이고 특별한 업무를 우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애는 없다 하니까 오는 것이고 선원 안 갈래. 나 차라리 그냥 전투병 갈래. 그랬으면 영국은 졌지. 여기도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든 지든 싸우는 거고 안 가, 못 가. 그러면 그 나라는 싸우기 전에 지는 거야. 그러겠네요. 저 장면은 이제 망중한이죠. 이제 밖에 나가서 일광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저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플래카드에다가 자기 격침시킨 그 톤수를 적는 거예요. 이게 유보트에 가면 저 호송선단 그 매뉴얼이 쭉 있어요. 네. 그거 보고서 저거 맞춰가지고 우리는 요번에 몇천 톤짜리를 격침시켰다 저걸 적는 겁니다. 그게 왜 어선이 들어올 때 만선이면 뭐 이렇게 깃발들 막 망국기처럼 걸잖아요. 네. 한 척 격침할 때마다 이렇게 삼각 깃발에다가 이게 몇 톤을 적어요. 그래서 저게 쫙 마스트에 붙어서 오면 많이 예, 한 거고 하고 없이 저거보다. 오면은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야, 너 유보트 맞냐? 뭐 이러면서. 대신에 유보트에서는 저렇게 고생하지만 대신 네. 돌아오면 최대한의 편의를 줬어요. 장교들은 다 인류 호텔에서 독방 주고 재우고 거기가 원래 근데 프랑스였잖아요. 원체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왜냐면 완전히 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유보트 또 선원복 입고 가면 뭐 술집에서 웬만큼 싸워도 헌병들이 와서 제발 좀 돌아가시죠. 뭐 이 수준. 보통 뭐 한두 달 이상은 충분히 쉬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2달 나갔다 오면 또 한 2달 쉬고. 그다음에 그 독일군의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헌병 펠트 젠다머리라고 있었는데 얘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딜 술집에 가나? 가도 유보트 승무원들 보면 이 새끼 또 왔구나. 적당히 마시라. 맞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술만 마시고 가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자를 최우선으로 공급해줘가지고 그 유보트 항구가 있던 그 지역에는 거의 전쟁 끝날 때까지도 전시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상점에 물건이 풍부했대요. 맞습니다.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곳 하면은 유보트 항구가 있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전투로 돌아와서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생산력이 뭉친 미국과 영국군 그리고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독일군 이제 앞으로의 유보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데나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보트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독일 해병 뭐 잠수함 부대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그냥 나 포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데니츠는 승부사라고 말했잖아요. 네.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독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 죽어도 끝까지 문다. 이게 데니츠의 리더십이 제가 아까 단점 얘기 안 했는데 이길 때는 멋있어. 질 때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죽어. 아. 끝까지 싸우다 죽어. 이렇게 되니까 함장들도 나중에 반발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는 군의 생각들 아닌가요? 지는 군의 생각이죠. 왜 죽고자 왜? 하면은 살고자 근데 그거, 너무 불보듯 왜냐하면 뻔해서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생존이 없이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지. 이거 대단히 동양적인 마인드죠. 뭐 사직생 뭐 이런 거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분명히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잖아요. 여기는 살고자 해도 죽고 죽고자 해도 죽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죽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이런 거잖아요. 식이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전에 최소한의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니스도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거 아무래도 레이더 타격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 상황 항공기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뭐냐? 물속에서 계속 버티는 물속으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낸 게 뭐냐면 물속에서 오래 자망하면서 수상만큼 물속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기술. 이게 1순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발터보트라는 게 나오죠. 발터보트도 발터보트. 나오고 그 전에 나온 게 디젤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뜰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온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스노클링 할 때 스노클이라고 하죠. 네. 그걸 이제 독일어는 슈노켈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나옵니다. 그 슈노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잠수함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짜 잠수함이 되라. 저게 지금 슈노켈인데 저건 조금 슈노켈 그 개량형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파이프만 밖에 진짜 나왔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파이프만 밖에 나왔었는데 파도가 치니까 파이프로 물 들어와요. 들어오죠. 스노클링 해보면 알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밑에 있는 볼식으로 네. 열려 있다가 네. 바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딱 닫히는 거예요. 물이 오면. 지금 스노클링 그 장비들도 이제 거기가 보면은 닫혀 볼이 있어요. 물로 들어가면 탁 닫혀. 그렇죠. 어.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밑에서는 배기가스를 내보내고. 그럼요.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노클링 장비가 네. 저 슈노켈에서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슈노켈이 영어로 스노클이에요. 그러면 슈노켈링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가장 먼저 잠수함에 도입한 게 독일이에요. 술자리에서 또 할 말 생겼네요. 스노클링이 그 2차 대전 때 시작된 거야. 근데 저게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물속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데 네. 저 스노클이 들켜. 네, 아, 근데 들켜요. 저것도 들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독일이 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나중에 최신형 잠수함 21형 잠수함을 만드는데 잠수함을 대단히 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배터리 용량의 3배 배터리를 여기다 탑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수중에서도 17.5노트의 속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축함이 17.5노트 정도 되는데 잠수함이 수중으로 가면 7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느리니까 여러 대의 구축함이 방사로 퍼져서 하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똑같은 속력으로 도망갈 수 있다. 구축함과 똑같은 속력으로 도망갈 수 있다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거죠. 이때부터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1형 유보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만을 사용해서 기존 유보트가 수중으로 갔을 때는 1시간을 못 넘겼거든요. 심지어 11시간 동안 자망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 그럼 유보트는 지금의 전기차처럼 이렇게 전기로 가는 거예요? 이 21형 유보트는 그 현대 잠수함의 모태가 됩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미국도 얘를 카피해서 가고 소련도 얘를 카피해서 가요. 그래서 소련의 위스키급이 이거에 거의 데드카피고 미국은 이거를 가져가서 핵 원자력 잠수함에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로 씁니다. 그다음에 발터식 잠수함도 있었는데 발터? 예. 사람 이름인가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엔진을 돌리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연료를 넣자. 다시 말해서 과산화수소가 첨가된 연료를 넣자는 거예요. 아 그럼 부글부글부글. 그렇죠. 근데 이게 안정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용화가 안 됐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최초의 공기 불효식 추진 시스템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거 AIP라고 하거든요. Air Independent Propulsion이라고 해서 공기 불필요 추진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우리 해군이 쓰는 그런 잠수함도 이런 타입이 있어요. 이런 타입이 있는데 이거의 시초가 역시 또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과산수는 너무 안정성이 떨어져서 안 쓰고 있는데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아이디어가 그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죠. 거죠. 그래서 저것도 물속에서 뭐 거의 20노트? 네, 지금은 맞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와. 6시간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물속에서 약 55km의 속력으로 갈 수 우와. 있었다고. 그 다큐멘터리 찾아보시면 네. 과산화수 연료를 이용한 그 수중 항해 잠수함 장면이 나오는데 자동차 타고 가는 모습이 거의 있어요. 모래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55km면 엄청 어마어마하고. 빠르네요. 네. 와, 과산화수소가 쓰이는 데가 많네. 우리 어렸을 때는 탈색도 하고 막 그 상처 치료도 하고.
벗어놓고는 참 유용한 조언이네요. 또 하나 이게 또 그 유보트의 건조 방식에서도 지나가오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유보트를 전체 제작할 때 섹션을 나눠서 전체 21형 같은 경우에는 9개 섹션으로 나눠서 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943년 이후가 되면 유보트 생산 시설하고 수리 시설이 연합군 폭격의 첫 번째 1순위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선박을 저렇게 해안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내륙에서 만듭니다. 내륙에서 9개 섹션으로 만들어서 강의 운하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최종 조립을 해서 취역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대단히 획기적인 지금의 대양 선박 제작 방식하고 똑같죠. 그러네요. 저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봐서는 단순히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죽으러 가자는 아니었네요. 예, 충분히 당연하죠. 발전시키고 진화된 유보트를 그렇죠. 가지고 있었고. 독일군은 일본군이 아니에요. 일본군은 뭐 총 옥쇄 이런데 독일군은 절대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막바지에 조선소가 많이 파괴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 건조 기술이 없는 회사에 이걸 맡겨서 나중에 가져와서 조립을 해보려고 안 맞아.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몇십 척이 제작 중으로 끝나요. 그렇죠. 제작 중. 근데 결정적인 거는 아까 제가 미국이 함대 항공모함까지 투입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오버로드 작전, 즉 노르망디 상륙 작전, 대침공 유럽 본토 침공 작전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서양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1순위가 된 거예요. 독일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의 노르망디로 사상 최대의 상륙 작전을 감행한 연합군. 모두가 불가능이라 예상한 작전을 기적적으로 성공시킨 연합군. 뒤이어 독일의 보급로마저 차단하고 본격적인 피해 전투가 시작되는데, 하지만 이미 열세로 기울었던 독일군은 전세를 뒤집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돼서 영국에 들어가서 노르망디 상륙을 하니까 유보트 기지가 프랑스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까지 미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갈 바다가 없어요. 거기서 유보트는 끝난 거니까 사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하면서 유보트가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모든 신발명품이 공장 단계에서 끝나버리죠. 이게 히틀러가 한 말이 있는데 처음에 데니츠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은 46년 이후에나 벌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히틀러가요? 이게 독일 경제성하고 독일군 수뇌부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언제 개전이 가장 적길까? 1946년으로 나왔거든요. 만약에 저거를 46년에 해서 저런 기술이 다 있는 채로 유보트가 떠다녔다면 와 상상하기 근데 좋지.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46년에 전쟁을 시작했으면 저렇게까지 기술이 진보하지 않았지.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대응과 맞대응으로 대응과 인해서 맞대응으로 나온 이렇게 거니까. 발전했어요. 칸에 몰리면 초사연이 되는 것처럼. 전쟁 안 났으면 그 유보트 갖고 그냥 나갔을 지 없잖아.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유보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1943년에 대반격을 맞으면서 독일이 울프백 전술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43년 중반에 철수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대서양전도 끝나버려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데니츠가 잔인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게 네. 너무 승부사는 데니츠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실수한 건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하니까. 네. 많은 보통 천재들의 그렇죠. 결점 중에 네. 하나죠. 그게.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그 왜 맥킨타이어가 독일군 함정 에이스 3명을 동시에 죽였어요. 네. 네. 말이 안 되잖아. 오토 크레치버리, 프리니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루에 죽어? 네. 이건 뭔가 있는 거거든요. 안 믿어요. 이거 우연이다. 그 평소에 똑똑한 거에 비하면 전혀 말이 안 맞잖아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작전 혹은 우리의 유보트가 적에게 뭔가는 약점이 들켰다 이렇게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아니야 그냥 그거 왜 폭탄 아무데나 던졌는데 맞은 거야.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거 참모들이 그런 말 안 했겠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거에 꽂혀가지고 남의 말 안 듣는 경향이 있어. 이게 똑똑한 승부사들이 주로 벌이는 실수예요. 그때 참모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했겠지. 지금 그 모습이요 예전에 히틀러 선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히틀러가 자살하고 자기 차기 총통을 데니츠로 찍었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꼭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도 자기 상황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을 못 쓸 때가 좀 많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승부사 기지들이 질 때 골치 아파. 그래서 독일군이 전혀 하지 않는 자살 공격을 명령을 해요. 아
그건 데니스 최고록엔 이런 방구 말도 없는데 다른 사람 기록에 있어요. 아. 얘들이 보면 이 전쟁 끝난 거야. 그때 뭐 발터 보트 같은 거 나오지도 않았고 기껏해야 그 스노클인데 그거 다 들켜요. 네. 그랬더니 남은 이 겨우 생존한 이 과거 영웅들 이쯤 되면 은퇴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가서 죽어라. 9대인가 몇 대 안 남았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미 끝났거든요. 가서 그냥 자폭해라. 그랬더니 가다가 다 죽어서 공격도 못하고. 비행기에 발견이 돼서. 네, 그리고 죽고 고장 나고 뭐 이렇게 부서진 보트만 살아서 돌아오죠. 근데 본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그런 게 없더구만. 그냥 군인은 끝까지 물고 죽는 거야. 근데 그거를 부하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지. 그럼요. 그럼 자고 나가죠. 21형 잠수함도 투입을 해요. 그 최첨단 잠수함을 투입했는데 이 잠수함 함장이 영국군 전함하고 항공모함까지 다 포착을 했는데 공격을 안 합니다. 이미 전쟁 다 끝났는데 공격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지, 사람만 죽이는 거지. 공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유럽 군대의 표본은 그런 거예요. 전투가 가능성 있고 필요한 전투일 때는 끝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당연히 집요하게 해야지. 네. 죽더라도 내가 죽든 적이 죽든 끝까지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전쟁이라면 이때부터는 살인이다.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때 싸우는 거지. 다 끝났는데 뭐 끝까지 악착같이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죽겠다. 이거는 살인이라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이 유보트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뭐 재밌는 걸 하나 좀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표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연도별 주요 참전국의 GDP 비교입니다. 1938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45년까지고요. 일본을 1로 놓은 거네요. 일본을 1로 놨을 때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GDP 차이가 있느냐. 재미있는 건 1943년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과 일본의 이제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제 미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네. 시작하죠. 야, 영국도 그 와중에 늘었네요. 예. 저건 빚은 뺀 거겠지?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943년은 미국이 전시 체제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연합군의 반격이 성공했을 때고요. 또 하나 요 표에서 좀 잘 안 나타나는 점이 뭐냐면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점령국의 GDP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점령국의 GDP를 따로 떼놓고 본토만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차이가 크죠. 네, 일본과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43년 이후로 미국의 물자를 받아서 영국 전체가 공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은 빚이고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겠네요. 거기도. 그러니까 올라가지. 여기서 이제 독일의 GDP하고 좀 독일의 경제 상황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3년까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독일은 1943년까지 뭐 전시 경제 체제가 아니었는데 43년 이후부터 뒤늦게 됐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뭐 괴벨스가 뭐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이 얘기의 진원지가 누구냐면 예전에 그 독일의 경제 그 통계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요. 롤프 바켄피어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이 1950년에 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전시 독일 산업 1939년부터 45년까지.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43년부터 독일이 이제 전시 경제 체제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오류로 판명이 됐어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보면 독일은 1939년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시스템이 전시 체제로, 특히 딱 그래 보이네. 민간 같은 경우에도 배급 체제로 가요. 네. 독일이. 다시 말해서 이게 1차 대전에 독일이 이게 겪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전쟁 하자마자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있었어요. 1939년부터 어떤 국민 총생산이나 국가 노동력이 그러면 어디로 많이 투입됐을까? 거의 4분의 1이 전부 다 군수업체 쪽으로 가요. 근데 이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철금속이나 금속, 철강, 기계 같은 어떤 플랜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네. 39년까지 독일은 그런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독일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기반 플랜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 언제 이게 끝나냐? 1946년에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1940년까지 모든 기반 플랜트를 끝내고 나서 46년부터 압도적인 무기를 생산하고 나서 이걸로 전쟁을 이긴다는 거였어요.
근데 덜커덕 전쟁이 39년에 터져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40년에 독일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건 프랑스와의 전쟁이었는데 프랑스를 너무 쉽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이 오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독일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독일의 계획을 영국이 알고 있었어요. 영국의 1938년에 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적어도 독일은 1944년 말 늦어도 1945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무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영국이 미국을 끌어들일 때 어떻게든 미국을 빨리 끌어들여서 44년 이전까지 승기를 잡아야 된다는 이런 분석을 해요. 무섭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GDP 상황 보면 딱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예. 미국이 딱 들어오면서 탁 한풀 꺾이면서 전쟁이 마무리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보트가 나왔던 거죠. 이 유보트를 영국이 정말 싫어했던 게 이 유보트가 계속해서 준동해서 1944년까지 영국의 숨통을 죄는다면 만약에 독일이 본격적인 전시 생산 시대로 들어갔을 땐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 39년에서 한 40년 넘게 한 5년 이상을 맞습니다. 사실은 독일은 46년에 준비가 되는 거였는데 네. 이걸 메꿔준 게 유보트였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자기들의 첨단 기술을 미국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가 바로 이 최초의 영국이 판단했던 이 근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그러네요. 증명이 되죠. 그 무너질 독일을 살린 유보트가 됐고. 아니 근데 뭐 어차피 근데 이게 또 한참 어차피 뒤에 분석이었으니까. 이게 훌륭한 분석, 정말 훌륭한 분석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결론은 그거지. 국가가 전쟁을 할 때는 무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를 봐야 된다. 우리 주변국을 분석할 때도 이런 거 다 보고 해야 된다. 네. 무기만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43년에 유보트 전세가 역전이 안 됐으면 그 전에 중요한 노르망디 상륙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연합군이 성공했던 작전이 그렇죠. 존재할 근데 수 제가 없는 거죠. 아까 전략적 유보트 전략이 좀 과장됐다는 게 전과로 보면 사실 노르망디를 막았으면 얘가 달라지죠. 그리고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만약 46년에 가능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또 뭔 일이 났을지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건 43년 3월 이후로 대서양에서 결국 유보트는 밀려나 버렸고 네. 미국의 물자와 군대는 영국에 가서 침공이 됐다. 이게 그냥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서로 승부수를 걸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전략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 모든 것까지가 43년에서 44년 사이에 유보트를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바꾸는 여러 가지 전환점이었다라는 거죠.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의 그 기술을 받아들인 미국이 이 이후부터 쏟아낸 양을 한번 보면요.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약 8만 7천 척의 선박, 10만 대의 탱크, 사람이야? 32만 5천 대의 비행기, 240만 대의 차량, 25만 문의 대포, 2천만 정의 총기, 410억 발의 탄약을 생산했습니다. 그걸로 소련군도 무장하고 특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아까 항공모함 말씀드렸는데 이제 15,000톤급의 리버티급 수송선이 있습니다. 4일에 한 척꼴로 찍혀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참. 어찌됐든 간에 이 유보트로 인해서 잠수함의 가능성을 볼 그죠. 수 있었고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또 그렇죠. 그건 어마어마해진 정말 거죠. 해전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전쟁사를 바꿨어요. 근데요, 지금은 비대칭 전략 무기가 사실은 좀 다른 쪽으로 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비대칭 전략 핵심 무기가 잠수함이었다면 이 이후로 그러면 잠수함은 이제 전략적 이런 무기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유보트를 계기로 통상로 파괴 작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됐죠. 네. 2차 대전 이후에 잠수함은 항상 해상에서의 항공모함과 더불어 가장 결정적 세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잠수함들은 이렇게 안 걸리고 다 다니는 기술이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잠수함이 소위 말하는 핵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이 아직도 디젤 잠수함이 있는데 네. 핵잠의 능력은 이건 또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인데 이 디젤 잠수함에서 제조 능력은 지금도 독일이 최고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받아서 상당히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한국 해군 같은 경우는 잠수함 전대가 능력이 상당히 세죠. 네. 뭐 몇 년 전에 보도됐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핵잠수함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디젤 잠수함은 끝났다. 근데 핵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이 아니거든요. 핵심 전력이거든. 그래서 잠수함의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효과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독일의 디젤 잠수함과 한국 해군이 이걸 바꿔놓는데 크게 기여했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정말 안 좋잖아요. 위치가. 네. 또한 우리의 한전된 능력으로 우리 주변국들 같은 그런 수상 세력을 보유한다는 건 사실 좀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좀 경제 성장이 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너무 허황된 얘기들이 많아요. 아까 왜 기자님 그 생산력 보여줬잖아. 지금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무기만 많은 게 아니라 경제력이 우리보다 몇 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경제. 왜냐하면 원자재 수급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바다가 막히면 얼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 전력이 필요한데 수상 함대 전력의 세계 1위에서 4위까지가 우리 주변에 다 있어. 일본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우리가 수상 전력을 키우자 그랬을 때 경제력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대칭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에 있어서 이 독일의 유보트 교훈은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럼 핵잠과 디젤 잠수함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린 디젤인데. 그건 또 달라요. 핵잠하고 디젤이 그러니까 잠수함끼리 붙는 일은 또 드물어. 그러면 우리 디젤 잠수함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비대칭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은 사실 태생적 한계는 있죠. 자막 능력이나 이런 거. 네. 근데 그거를 얼만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그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전쟁은 경제적 타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이 우리랑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도 이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게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격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무기도 쓸 줄 모르는 놈이 만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토크멘터리 전쟁에서 많이 배웠죠. 뭐 맨날 하는 뭐 우리 무기가 첨단이 아무 소용없어. 쓸 줄 모르면. 유보트 할 때 데니츠가 절대 빼먹지 않은 얘기가 있어. 아무리 유보트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 잠수함 선원들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더라. 그런데 지금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도 객관적 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데 현재 한국 해군의 잠수함 함대의 실력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살리고 활용하느냐. 우리가 가진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인데 요즘은 자꾸 좀 우리 국가의 자존심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비대칭보다는 대칭적인 전력에 자꾸 이렇게 뭐 해보자 뭐 자꾸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우리가 똑같은 돈과 똑같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생산해낸다면 아유. 뭔 얘기지. 진짜 이런 질문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잠수함 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어쨌든 뭐 유보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상상 속에서 뭐 대충 그냥 떠올리는 이미지로 여지껏 살아왔다면 확실히 이번 편을 통해서 유보트에 대한 전쟁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기자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 유보트 시리즈를 하면서 저희가 막 독일 유보트 뭐 칼 데니스의 전략이라든가 유보트 함장들 그다음에 아주 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잘 싸웠던 유보트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보트가 정말 뭐 엄청나구나.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 유보트를 보면서 오히려 좀 영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의 순간에 영국이 내린 결단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도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영국한테는 미국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약자한테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약자는 병탄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영국한테 좋은 강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은 영국이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진 것도 많았죠. 일단 스스로를 키워야 합니다. 네, 바다의 암살자 유보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 매주 수요일 8시에
본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못 보시는 분들 아니면 밖에 있어서 본방 사수가 불가하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국방TV 앱을 까시면 실시간으로도 시청 가능하시고요. 다시 보기로도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8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유럽 30년 전쟁 이후 영국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근세의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 현대 영국의 기틀을 만든 가장 강력한 사관. 영국 내전 그 첫 번째 이야기. 원래 영국이 제일 문제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이게 두 개가 하나의 나라가 돼버려요. 엘리자베스 1세가 죽거든요. 네. 자식이 없어갖고 튜더 왕조가 끝나버려요. 아니 그래도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갔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스코틀랜드 왕인 거야. 아이고야. 가장 중요한 또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또 종교가 또 달랐어요. 어? 너네 장로교 믿잖니? 그거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네도 성공회 믿어. 전면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영국, 잉글랜드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도 웃긴다. 근데 이 틈을 타서 의회가 왕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권리청원이라는 건데. 권리청원. 네네. 의회를 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내전이 예, 시작되나요? 이게 바로 내전의 시작이에요.